이제 제가 이제 요거 관련돼서 저기 뭐 자주로 드는 예의 중에 하나가 그 히든 싱어, 히든 싱어. 전현무 그 뭐죠 뭐 깐족거리면서 잘 진행하는 건데 그 제가 이제 신방과 선생님하고 히든 싱어에 대해서 논문 하나 쓴 게 있어요. 아주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히든 싱어라고 하는 이제 프로를 보게 되면 저는 그 프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모창대 그러니까 브로소지라고 해요. SOIE 소지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미테이션 모창대거든요. 그러니까 모창대와 이 이제 그 히든 싱어를 보게 되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리고 이제 모창대와 그 노래방이라고 하는 공간이 상당히 재밌는 공간인데 시험들 저기 보시게 되면 노래방이라고 하는 공간은 뭐냐면 파트적인 공간이에요. 즉 저자가 없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가 철학 그 아카데미 그 제3강의실인데 여기 이제 제3강의실 노래방이에요. 그래 이제 실험 잡아가지고 우리가 같은 노래를 해요. 뭐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 하거든요. 그럼 선생님 다 노래를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이에요? 그죠? 95점, 90점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조용필의 노래가 안 나와요. 음정 박자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조를 해석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들 많이 해요. 그죠? 근데 뭐 거기서 90점 맞았다고 그래갖고 가수 탄생 소질이 있습니다. 그래도 별로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거기는 뭐냐면 완벽하게 해석의 공간이 그 해석만이 없어요. 해석밖에 없어요. 해석의 공간이라. 그렇죠? 물론 100점이 나오죠. 뭐 100점 나온다고 그래서 100점 나오게 되면 노래방 돈 내야 되겠죠. 기술으로 돈 내야 돼. 그러니까 100점이 안 나오는 게 좋아. 그렇습니다. 근데 히든 싱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모창대거든요. 뭐죠? 정답이 있는 공간이에요. 정답이 있는 공간. 그러니까 원래 그 노래를 불렀던 가수가 나오죠. 그 다른 이제 모창자들하고 경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창자들이 원래 가수의 어떤 목소리 이런 걸 흉내내가지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떻게 되죠? 더 많은 점수를 받는 거라. 100점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근데 히든 싱어가 재밌는 거는 뭐냐면 그 와중에서 어떻게 되죠? 원본 자체가 가짜에서 어떻게 되죠? 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히든 싱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생각으로는 파르트적인 어떤 의미와 저자를 살려두고 있는 사르트가 결합된 공간이라고 합니다. 물론 히든 싱어에서 이제 원 가수가 떨어지는 거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 불렀던 노래가 옛날 노래라면 목소리가 바뀔 수도 있고 막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변수가 있긴 있는데 하여튼 따져보게 되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어떤 긴장감, 어떤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그런 걸 생각하시게 되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있는 바르트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어 텍스트는 최종적인 어떤 하나의 기호로 다 쓰지 않는다랄지 텍스트는 알고 이제 보정 없이도 읽힐 수 있다랄지 등등의 얘기는 전부 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바르트의 독자 탄생은 저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보통 주택자에서 미끄러짐이랄지 그 다음에 이제 락강에서 스니피함의 중요성 그 다음에 스니피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비금친 거 그 다음에 미끄러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대리적인 그런 의미에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만 찰나적으로만 존재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죠? 다 해석뿐이 없다는 거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 진리라고 하는 것에 가깝게 가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뿐이지 원진리라고 하는 것은 없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락강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도둑맞은 편지에서 편지였던 그런 위치에 따라서 스니피함에 따라서 스니피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결국 문학으로서 보게 되면 독자의 그런 텍스트 생산에 참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불안정하긴 하죠. 왜냐하면 이게 잘 되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갖다가 조금 좀 확대시켜가지고 번역을 할 때도 이게 적용돼요. 그래서 선생님들 어떠죠? 이게 이제 만약에 이제 제가 시추신이 이걸 번역한다 그러면 바르트적인 입장에 취하게 되면 모든 번역이 자유로워요. 그죠? 그러니까 번역자가 독자 입장에서 내가 이제 해독한다고 하니까
근데 어떻게 되죠? 이 번역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들어가죠. 근데 저자 의도가 있어. 이 글을 쓰는 저자는 당연히 이 글을 쓸 때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 뭐죠, 의도를 가지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 번역자는 어떻게 되죠? 항상 뭐죠? 그러니까 모든 번역이 다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래서 저는 이제 번역에도 이런 어떤 생각들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르케르의 번역론을 보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이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부터 행해져 왔고 많은 사람들한테 행복을 주고 그 다음에 번역가 스스로도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번역이 행해질 수 있는 지점이 뭐냐 그래서 그러면 저다 얘도 좀 양보를 해라. 저기 번역가도 양보를 해라. 중간이죠. 그러니까 데리다 같은 경우는 뭐죠? 완전한 번역이란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지만 번역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죠? 번역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했으면 어떤 사람이 80점짜리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 할 때는 어떻게 되죠? 뭐 최소한 85점짜리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번역이 더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 즉 원저자의 의도에 가까워질 수 있는 가능성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어리케르 같은 경우는 번역면에서도 대화, 중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거기 파트의 마지막 쪽에 보게 되면 3번에 사르트르 작가 독자의 공생 위에 보게 되면 독사가 무너지는 공간, 그 다음에 복수, 그 다음에 다원론적인 공간, 그 다음에 확산의 공간 이런 것들이 다 텍스트의 공간, 그 다음에 독자가 이제 텍스트 생산에 참여해가지고 활동하는 그런 어떤 것들을 갖다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사르트르는 약간 좀 입장이 달라요. 사르트르는 어떤 입장이냐면 독자 너 작품을 읽으면서 100% 자유를 네가 발휘해. 인정을 해. 그죠? 인정을 합니다. 근데 작가는 독자 너보다 항상 한 발 더 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자의 권위를 인정을 해요. 저자의 의도를 인정합니다. 그죠? 왜냐? 사르트르는 자기가 쓴 작품이 자기 자신의 정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모든 것, 그러니까 자유, 가능성, 모든 정신, 그러니까 멘탈 자체가 거기에 투사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르트르는 인간의 존재 방식을 대자라고 그랬죠. 이것이 작품이 그러니까 종이로 물질화된 자기 자신이에요. 저희들 가끔 그런 경우 있죠. 저희들이 이제 어떤 작가가 이제 작품을 내 가지고 출간해서 교보 문고 이런 데서 이제 기념 사인회 같은 걸 하거든요. 그때 이제 그 작가들 하는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이제 옆에서 질문하잖아요. 인터뷰를 하면서 어떠세요 이 작품 그러면 아이고 쓰다듬으면서 내 새끼예요 내 새끼. 이런 것들을 좀 주의했고 이런 거는 그러니까 더 손보지 못했는데 그걸 떠나보내게 돼서 굉장히 좀 불안하다를 지른 거예요. 내 새끼야 이게. 그럼 뭐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르트르의 어떤 생각은 뭐냐면 작가란 분명히 존재해요. 그 작품과의 관계에서 작가가 조물주예요. 왜냐? 쓰면서 완벽하게 자기 자신의 정신을 거기에 투사했기 때문에. 그 더군다나 거기서 더 나와가지고 저기 사르트르는 무의식을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자기가 쓰는 과정을 100% 아는 거예요. 근데 사르트르 전체 사유에서 인간의 목표는 뭐냐면 신이 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인데 사르트르에 따르면 신의 존재 방식은 대자적자예요. 부르스와 광수와. 그죠? 이 결합되는 상태예요. 근데 나는 살아있으니까 정신 어떤 의식의 주체로서 대자죠. 그러니까 작품을 쓰고, 그러니까 여기 작품을 이제 쓰면서 나 자신의 대자 정신을 다 투사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건 뭐죠? 물질화된 글자, 그죠? 그 종이, 그 다음에 검정고사 활자인 책의 형태지만 이게 어떻게 되죠? 나의 정신이죠. 그러니까 나의 대자가 그대로 거기에 그러니까 투사가 된 거예요. 따라서 사르트르 생각은 작가인 내가 내 작품을 읽게 되면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품에서 나를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 자신만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도 이해가죠? 대자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나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선생님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석사나 박사기 논문을 심사할 때, 이제 물론 이제 꼼꼼히 읽고, 보고 심사해야 되죠. 근데 바빠서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딱 한 가지만 물어봐요. 논문을 잘 쓰셨는데, 쓰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가장 본인 생각에 논문이 가장 잘 된 부분과 잘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이걸 쓸 때는 정말로 열심히 썼다. 내가 이거는 베꼈다. 가장 잘 알아. 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거니까.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괄적인 어떤 그런 의미에서 무의식을 정리하게 되면 달라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 있죠. 막 글을 한참 쓸 때는 컴퓨터가 난지 내가 컴퓨터인지 몰라. 그러니까 구분이 안 돼. 막 그런 어떤 상태인데 글을 쓰면서 이제 태고도 하고 막 그런 상태면 완벽하게 글 자체가 될 거죠. 이런 상태. 그러니까 사르트르는 뭐냐면 바르트가 비판하고자 했던 이제 해치시프라고 했던 저자 개념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르트르는 지가 작품을 쓰면서 즉자대자, 즉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실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가 이걸 읽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한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나, 즉 대자밖에 결합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실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르트르가 그런 얘기를 했죠. 모든 예술은 타자를 위한 수밖에 없다. 즉 문학은 독자를 위한 문학밖에 없다. 그러면 이 대자의 상태를 대자 즉자의 상태로 바꿔줄 누군가 필요할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독자. 그래서 제가 거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38페이지인데 인용문이 하나 있습니다. 사르트르 부분. 제가 그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쓴다는 작업, 그러니까 작가의 작업이죠. 쓴다는 작업은 그 변증법적 상관자로 읽는다는 작업을 함축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연관된 행위는 서로 다른 두 행위자를 요청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작가와 독자는 달라야 돼요. 왜냐하면 작가로서 지가 쓴 작품을 읽게 되면 자기 자신의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의 생각, 자기 자신의 어떤 가치관, 세계관, 정신만을 발표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를 다른 사람이 읽으면서 어떻게 해요? 대자 상태를 즉자 상태로 바꿔줘야 돼요. 선생님 즉자는 사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책을 보고 물론 저는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데 선생님들 어떠세요? 이 책이 만약에 길거리 떨어져 있다. 그러면 선생님 죄송합니다. 개가 지나가다가 이 책을 봤어. 먹을 건가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잖아요. 그러면 그냥 가요. 왜? 이거는 종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얀 거는 종이고 검은 건 글자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인간한테 되게 적용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길거리 가다가 뭐가 있어. 봤더니 불어야. 그러면 내가 불어 아니까 들 수가 있어요. 근데 봤더니 무슨 태국어 아랍어야. 그러면 이건 나한테 아무 도움이 없어요. 그냥 가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독자로서 내가 보고 그걸 해독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저는 해독한다는 게 뭡니까? 작품을 읽는다는 게 뭐예요? 사람들은 거기서 다시 존재함에서 시선이 되고 돌아와요. 시선이. 그러니까 작품을 보면서 눈 감고 볼 수는 없어요. 최소한. 물론 안 보이시는 분들이 보는 점자 책을 읽지만 점자도 어떻게 되죠? 손끝이 다 의식이죠. 만드는 게 의식이니까. 그러니까 눈을 뜨고 보면서 시선을 통해서 나의 시선을 책에다가 투사를 시키는 겁니다. 이게 뭐죠? 그러니까 사르트르 생각을 하게 되면 독자의 주체성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투사를 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책의 의미가 그 책에 들어있는 작품에 들어있는 저자의 그 대자 정신이 100% 즉자화된다? 아니에요. 선생님들 제가 운동을 하고 피곤한 상태, 술 한잔 마시고 몽롱한 상태, 책 보세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 어떻게 되죠? 내가 시선을 토가를 시켰지만 이게 어떻게 되죠? 객체화가 안 된다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객체화를 시킨다는 거, 그 작품을 읽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
책에 작품 속에 들어있는 저자의 정신을 어떻게 되죠? 내가 저기 뭐죠? 그 사고화 시켜가지고 객자시켜서 포획을 한다는 사로잡는 거지. 저는 이거는 철학책도 그렇고 다 해당되는 거죠. 저는 제가 플라톤을 못 읽으니까 아리스토텔레스를 왜 못 읽어요? 히라고 모르니까 못 읽는 거야. 그죠? 보정된 책, 선생님 뭐 많이 쓰셨지만 이해가 안 돼. 왜? 모르니까. 그러니까 제가 싸움에서 지는 거죠. 선생님들 저는 책 읽기는 투쟁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책 읽다가 책을 잘 던져버려요. 죄송한데 제가 욕을 하는데 뭐야? 이렇게 어려운 책 써놨어? 지가 얼마나 잘하는데 던져버려요. 왜냐하면 싸움에서 내가 진 거죠. 그러니까 시선 투쟁에서 제가 진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게 어떻게 돼요? 그래도 이제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가서 이제 하고 막 쟤들 뭐 머리띠 내고 뭐 여기 띄고 하고 한 다음에 막 패를 들고 밑줄 그어가면서 쟤들 밑줄 그는 게 뭡니까? 책에다가 상처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즉 나의 주체성이 시선이 못 파고드니까 어떻게 되죠? 파고들려고 너희 새끼 네가 얼마나 강해 힘세 내가 너를 막 해볼 거야 이거 안 되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대신 사르트르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죠? 한 가지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자의 의안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사르트르는 작품을 쓰는 근본적인 목적이 자기 구원이에요. 우연성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또 영생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사르트르가 이제 문학에 대해서 종교성을 부여하는데, 그 종교성, 그 다음에 자기가 부여하는 의미, 구원,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전적 욕망들이 실현되려면 나 혼자 있으면 안 되고 내가 작품을 써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그 작품을 읽어주는 독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내가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독자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나는 독자 이해에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독자에 의해서 완성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독자의 협력이 필요하고 따라서 그 독자에 의한 문학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축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저자 사르트르가 불안하다고 했죠. 독자는 뭐죠? 자유예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독자는 다 다른 직업이 있어요. 책 읽기 이거는 나한테 부차적이야. 작가는 어떻게 되죠? 이게 지가 이제 주요 업이잖아요. 벌어먹고 살려면. 근데 독자 이거는 나의 교양과 나의 이런 걸 그러니까 낮에 이제 나가서 일하고 저녁에 와서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책 들다가 이건 수면 되지 그죠? 차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저자는 자기 꿈을 못 이뤄. 그러니까 독자는 어떤 식으로든 끼어있게끔 붙잡아 둘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르트르가 한 얘기가 독자요, 당신이 내 책을 들고 안 들고는 당신 자유다 이거예요. 근데 내 책을 부는 순간 어떻게 되죠? 처음부터까지 읽어줘야 돼. 나한테 의무를 지우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나한테 의무 지우는 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의 자유가 구속되는데? 아닙니다. 따라서 어떻게 되죠? 저자는 그러니까 저자가 불안해요. 저자가 꿈꿨던 게 독자가 없으면 다 무너져.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저자를 붙들어 놓아요. 그래서 사르트르가 취하는 조치가 뭐냐면 내가 타자 네 독자 네 자유 인정해 줄게. 거기서 바로 호소 개념이 나옵니다. 호소가 바로 앞뒤에 콜입니다. 제가 이제 이거는 제 정말 팔불출 자랑인데 지금 사르트르 연구가 국내에서 지금 3세대, 제가 3세대거든요. 4세대는 거의 없어. 제가 지금 아들 하나 더 낳아가지고 시켜야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질문도 많이 받죠. 당신은 의사준정 했는데 당신이 뭐야? 당신의 이제 사르트르 연구에서 어떤 당신 몫이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제가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여태까지 사르트르를 아는 사람들한테도 이제 전혀 낯선 개념, 호소, 증여, 그러니까 도네이션 주는 거, 그 다음에 창조, 그다음에 요구 이런 개념들이에요. 그러니까 문학이란 무엇인가 해서 이 책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예술은 타자에 의한 타자를 위한 예술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문장하고 그 다음에 또 나와요. 문학이란 쓰는 것이랑 글 쓰는 것이랑 호소다라는 문장이 나와요. 호소다. 이걸 이해를 못해요. 이해가 안 돼. 호소가 뭐예요? 저희는 호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옛날로 돌아와가지고 저희는 수학에 다니실 때 극장 다 하셨죠. 반장. 그때 선거에 나갔어요. 앞에서 연설하는
이 연사, 이 급장 후보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그래요. 나랑 한 표를 던져주십시오. 호소합니다. 그때 전제가 되는 게 뭐냐면 말하는 사람도 자유고 듣는 사람도 자유여야 돼. 내가 이 책상한테 호소가 안 돼요. 그죠? 내가 뭐 걔한테 호소하니까 아니에요. 호소 개념은 자유를 가진 인간이 자유를 가진 인간한테 건네는 관계 맺음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르트르는 이 호소를 하면서 전제 조건을 달아요. 내가 너의 자유를 인정해. 대신 네가 나한테 그 자유의 대가로 나의 자유를, 나 작품을 읽어줘야 돼. 이게 조건이에요. 그 호소 개념입니다. 근데 쟤들 어떠세요? 읽어줘? 네가 뭔데 나한테 읽어달라고 그래? 네가 나의 그 독자 입장에서는 네가 나의 자유를 인정해주든 안 인정해주든 나는 자유야 이거죠. 그러니까 작가는 어떻게 되죠? 작가의 말이 독자한테 씨알이 안 먹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또 하나의 어떤 그 조치를 취하는 게 이게 바로 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비유적인 문장이 나오는 게 어디 뭐냐면 글을 쓰는 것은 주는 것이다 그래요.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주는 것, 도네이션은 사르트르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게 되면 이제 사르트르의 도덕 윤리가 다 그 관용, 그러니까 이 증여, 도네이션과 이제 사르트르는 같은 쪽으로 보는데 주는 거가 있어요. 근데 주는 게 함정이에요. 주는 게 뭐냐면 나와 타자 사이 관계에서 사르트르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주체성, 자유라고 그랬죠. 사르트르에 따르면 주는 것은 타자의 자유를 내가 휘어잡고 굴종시키는 거예요. 저들 어떠세요? 상대방이 나한테 뭔가를 주잖아요. 받아봐.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엄청나게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거 더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사르트르 이후에 이제 조금 좀 연구적으로 확장시키면서 나무, 그다음에 증여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좀 확장을 시켰어요. 그래서 데리다, 바타이유, 사르트르 해가지고 브룬티브 등등에서 연구를 했는데 그 다음에 거기다 덧붙여가지고 용서라고 하는 개념까지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어떻게 되죠? 퍼든에서 불어는 빠르동이에요. 빠르동. 빠르가 바이거든요. 동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어떻게 되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 연구를 확장해 갔는데 거기에 단초가 된 게 바로 사르트르. 그러니까 글 쓰는 게 주는 거야.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작가는 어떻게 되죠? 글을 써서 주죠. 물론 우리가 자본주의 어떤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메커니즘 속에 있어요. 하지만 그럼 내는 원하지 않았어요. 그죠? 아니 제가 무슨 장정일 씨한테 소설 써달라고 했어요? 아닙니다. 그냥 써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물론 내 돈 주고 사는 거지만 덥석 주는 걸 받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주는 것에 의해서 나의 자유가 포획이 돼요. 굴종돼요. 왜? 읽어야 되니까. 읽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작품을 읽으면서 독자의 어떤 정신을 투사해서 대자를 투사해서 여기 있는 이제 정신과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그러니까 작가 저자의 정신을 내가 객체화 시켜야 되는데, 실제 객체화 시키는 게 뭡니까? 바로 의미를 키워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르트르 생각에 의하면 자기 자신, 저자 작가는 작품을 쓰면서 물론 더 쓰고 싶은 얘기는 있지만 일단 그 엔드를 딱 찍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한 거예요. 즉 자기는 자기 자신의 의도를 100% 거기에 투자한 거라. 따라서 내가 나한테 이걸 줬어. 따라서 독자가 네가 이걸 내가 준 걸 읽든 안 읽든 받든 안 받든 그건 네 자유인데 일단 받아서 읽게 되면 어떻게 되지? 처음부터까지 나의 어떤 내가 투자한 어떤 의미를 100% 키워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증여, 그 다음에 호소, 자유를 인정하는데 거기에 사르트르가 굉장히 교묘하게 요구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주목한 거는 이제 저밖에 없는데 바로 이제 요구하다가 애구지직을 해가지고 애구지장스인데 요구하다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요구하다는 말이 뭐냐면 사르트르가 이제 요구하다는 말은 나와 너의 관계에서 위계 질서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구에는 일종의 명령이 포함되어 있어요. 저는 이제 이거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르트가 나중에 그 도덕을 위한 노트에서 제시하게 된 개념들인데 인간관계를 존재하고에서는 이제 일태도 이태도 뭐 그래가지고 뭐 사랑 이런 걸 했는데 그 도덕을 위한 노트에 가게 되면 그 명령, 그 다음에 기도, 요구, 호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나와 타자사의 관계를 설명해요. 저희들 명령의 관계를 보게 되면 명령을 내리는 자와 명령을 이제 받는 자의 관계를 보게 되면 하이라키죠. 되게 질서가 있어요. 이 사람이 항상 더 저기 뭐죠 힘이 세요. 존재론적 힘이 셉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 같은 경우도 그래요. 기도는 어떻게 되죠? 내가 뭐 나랑 똑같은 사람한테 기도합니까? 아니죠. 항상 나보다 힘이 센 사람한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도 힘의 하이라키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 요구라고 하는 것도 요구를 하는 사람과 요구를 받는 사람이 있는데 요구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죠? 힘이 더 약해요. 상대방한테 이걸 해주세요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르트르에게도 작가가 독자한테 나의 작품을 읽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 요구를 받는 독자는 어떻게 해요? 부담이 생기는 거라고. 작품을 네가 쓴 작품의 의미를 내가 100%다 어떻게 캐내? 너는 나한테 그걸 캐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 요구에 응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읽다가 쟤네들 어려운 소설 한번 보세요. 뭐 박상용 씨의 죽음에 관한 한연구 보다가 이게 뭔 소리야?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런 거예요. 율리시즈. 그런 거. 그러니까 뭐 특히 이제 우리가 쉬운 뭐 그런 글들에 익숙해 있다가 어려운 책 보게 되면 똑같습니다. 그런 건데. 그래서 부담을 잡고 그래서 그런 부담을 저기 독자가 지고 독자가 책을 다 덮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돼? 작가는 자기가 꿨던 꿈, 즉 시인되고자 하는 꿈이 구원의 꿈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르트르가 마지막 그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뭐냐면 독자를 둘로 나눠버려요. 여기 이제 참여문학론의 어떤 그 근거가 나오게 되는데 독자를 둘로 나눠. 즉 부르주아 독자와 즉 현세 독자, 즉 현재 어떤 경제적인 능력 이런 것들 교육받은 능력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작품을 볼 수 있는 자 부르주아예요. 그 다음에 잠재 독자. 잠재 독자는 뭐냐면 지금 뭐 무상 계급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경제적인 능력이랄지 이런 것들이 부족해가지고 작품을 현재 읽을 수는 없지만 나중 가면 읽어줄 수 있는 사람. 즉 사회의 어떤 불이 악에 의해서 폭력이 억압에 의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적이죠. 사르트르는 자기도 부르주아 출신인데 자기가 뭐죠 이제 그 참여문학을 쓰면서 문학에 고발해야 될 악, 그 불이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것을 주로 저지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부르주아 계급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부르주아 계급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사람들 지식인에 의한 그 지식이란 무엇인가에서 나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부르주아 계급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글을 정말 성실한 태도로 쓴다면 어떻게 되죠? 부르주아 계급을 욕을 해야 돼, 비난해야 돼. 그러면 그런 비난을 받고 부르주아 계급에 속한 독자들이 내 책을 읽어줘? 안 읽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저기는 독자들은 가능성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무산 계급에 속해 있는 그런 어떤 이제 잠재 독자들을 위해서 내가 글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들은 지금 뭐죠? 뭐 자기들이 지금 나의 어떤 삶의 처지가 뭐 어려워, 힘들어 이런 얘기를 할 목소리를 못 내잖아요. 그 목소리를 어떻게 되죠? 작가가 대신해줘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의 요구를 내가 대신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재 독자들이 이번에는 저기 작가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너 글 쓰지? 너 글 쓰는 작가 내가 인정해줄게. 대신 우리들 얘기를 써라고 해요. 우리들 얘기를 써. 그래서 사르트르가 이제 여기 이 문학이라는 무엇인가에서 잠재 독자들이 작가가 글을 쓰는 기존의 여건이 돼서 작가를 포위한다는 거죠. 포위하고 공격한다고 그래요. 진짜. 이게 뭐냐? 그래, 네가 쓴 작품을 내가 읽어줄게. 너는 지금 나의 존재가 내가 읽어주는 게 너무 필요하잖아. 그리고 네가 쓴 글을 100%다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필요하잖아. 네가 쓴 건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우리들은 얘기를 써다. 그러면 저는 그 작품을 보고 내가 요구한 걸 작가가 썼으니까 어떻게 되죠? 나의 모습을, 그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잠재 독자들은 자기들의 모습을 이 작품을 보면서 뭐죠? 읽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 이해가 되겠죠? 의미를, 그럼 어떻게 되죠?
이건 이제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작가가 쓴 작품 그 대자와 주체성과 독자가 그 작품을 읽으면서 만났던 투사했던 그 대자와 이게 합동이 되는 거죠. 일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일치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100%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얘기를 네가 다 알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될 때 저는 제가 이제 존재하면서 나와 타자 사이 관계가 사람, 주체성, 너 주체야. 이거는 실현이 불가능한 이상인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거죠. 그죠? 작가 너도 우리들이 하는 얘기를 필요한 거를 열심히 그 다음에 그래서 작품이 나왔으면 이 작품을 매개로 독자도 그래 알았어 네가 뭐 내가 필요한 얘기를 써줬어 봐 썼네 이해가 되는 거 이런 상태가 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어떻게 되죠? 사람들에 따르면 대문자로 쓴 작품 이게 이제 말라르메 얘기인데 대문자로 쓴 작품 그 말라르메 같은 경우는 뭐냐면 시인이 쓴 작품 자기가 쓴 작품을 대문자 이제 외부로 썼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쓴 게 곧 신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잖아요. 그 인간의 어떤 노력을 강조한 건데 사르트는 뭐냐면 작가가 쓴 작품 그 작품이 있죠. 그럼 독자가 그걸 읽고 작가의 어떤 의도를 100% 캐어낸 상태. 그러니까 작가가 작품에 투자한 대자를 100% 측정한 상태. 그러면 그걸 작가는 알고 그걸 보게 되면 작가는 작가대로 대자직대를 시행하고 독자는 독자대로 대자직대를 시행하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가 될 때 비로소 대문자로 쓴 작품이 태어나고 그 작품을 태어나게 되는 조건이 뭐냐면 독자와 작가의 주관성이죠. 상호 주관성이 일치해야 된다. 이게 사람들이 설명하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독자에 의한 문학과 독자를 위한 문학의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태가 될 때 나와 타자는 어떻게 되죠?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걸 갖다가 그러니까 작가 독자가 좀 이제 범위가 넓은데 조금 좀 좁혀서 나와 타자 사이의 관계, 나와 타인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대화예요.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내가 상대를 무시하지 않고 상대가 나를 또 한 명의 그 완벽한 인간으로 대접을 해주면 그리고 서로 간에 이 얘기를 하면서 비록 내가 나의 생각을 다 표현하는 나의 정신을 표현하는 언어가 부족하지만 나는 그런 부족한 상태에서도 노력을 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100%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고 상대방도 그거를 하나의 어떤 틀림없이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나한테 당신이 한 얘기가 이런 거였지 라고 그 얘기를 이해했다는 것을 들려주는 그런 상태가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아마 이상적인 대화 상태를 구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면 아마도 그러니까 나와 타자 사이 관계에서 주체성이랄지 이런 걸 놓고 싸우는 갈등, 투쟁 이런 것은 조금 좀 이렇게 멀리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저의 어떤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꿈을 꾸는 거죠, 그죠? 이상적인 거니까.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이제 작가 독자 사이 관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관계가 작품을 매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사르트적인 입장에서 볼 때 내적기즘 관계에서 그러니까 1대1의 그런 관계에서 타자의 시선 하에 나의 신체를 놓는데 내적기즘 뭐라고 그랬죠? 나를 객체화시키자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타자의 어떤 힘이 너무 셀 때 내가 나의 어떤 자유 초월을 내가 그냥 스스로 포기하고 나는 당신의 밥이야. 그러면 나는 편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내 주체성을 포기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유죄, 그러니까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좀 씁쓸하다고 그랬죠. 근데 사르트에 따르면 작가가 작품을 써서 내는 게 매듭기준적인 행위예요. 저희들 어떻습니까? 작품 속에 지가 겪은 거 다 내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작품으로 물질화된 그런 형태로 나의 어떤 속, 마음, 비밀을 다 바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지 않았어요? 작품이라고 하는 게. 지가 겪은 거다, 이런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게 1대1이면
나의 신체 또는 나의 말을 통해서 내가 나를 다 까발리는 것, 즉 나의 객체화된 모습을 이렇게 제시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의 경우 인간 대 인간 이렇게 그 면 대 면의 관계에서는 내가 불편하고 뭔가 씁쓸하고 막 그런데 죄를 짓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내가 주체를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니까. 근데 이렇게 내세우는 건 뭐냐면 그런 저기가 없어요. 오히려 편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객체화된 모습을 보고 이거를 더욱더 많이, 이게 객체화 상대방의 어떤 시선에 의해서 나를 노출시킨 거니까 나의 노출된 부분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더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더 좋아하면 나는 좋은 거야. 이게 꽤 관계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그래서 어떤 연구자는 사람들은 매저키즘을 묘하게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살아생전은 어떻게 되죠? 내가 나의 책이 많이 노출되게 되면 이게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내가 죽어서는 어떻게 되죠? 내가 이름을 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서도 좋고 죽어서도 좋고 그런 상태.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바로 작품을 매개해요. 그러니까 사르트르에 따르면 그 도덕을 위한 노트에서 나오는데, 나와 타자서의 관계는 면은 항상 싸움이다. 다만 그런 싸움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작품을 매개로 할 때는 이게 뭐죠? 평화스러울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작품이라는 개념을 꼭 우리가 문학 작품에다만 국한시킬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죠? 저희들 뭐 입고 다니시는 패션, 나의 뭐 스타일, 내가 만들어내는 모든 거죠. 나의 어떤 일, 유형무형입니다. 내가 했던 거 말도 포함되고, 내가 뭐 그 아침에 했던 뭐 딸에 대한 풍계도 포함되는 것이고, 뭐죠 내가 지었던 건물, 내가 발휘한 뭐 법,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확대 해석을 하게 되면 물론 이 작품이라고 하는 게 텍스트죠. 쟤들 내가 100% 무로부터 창조해내는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남이 한 걸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작품은 아니야. 텍스트죠. 그러니까 나의 텍스트, 내가 여기 뭐 좀 만들어낸 텍스트에, 직조해낸 tek스트에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어떤 주체의 자격으로 들어와서 그 텍스트의 생산에 관여를 하고 협력을 해준다면 그게 결국은 뭐죠? 저는 갈등, 어떤 투쟁을 극복을 하고 어쩌면 우리 나눠가 하나 된 그런 상태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어떤 계기, 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대화가 돼야죠. 대화도 맞아. 대화가 안 돼. 저는 이제 그 사람들과 이제 그런 어떤 모델을, 아까 말씀드렸던 의사소통적 모델을 문학 작품, 이제 작가와 독자 사이에서 이제 찾아다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평화적이고 이제 비폭력적인 방식으로의 어떤 공동체, 어떤 형성, 즉, 그 지난번에 이제 암시했던 것처럼, 이제 그 연극 공연 같은 거. 거기가 하나죠. 콘서트. 선생님 그건 뭐 여담인데, 제가 마돈나를 좋아해요. 그래서 옛날에 그 바르셀로나 공연할 때 갔었어요. 미쳤지. 하나. 한 2시간 하니까 오는 말이 오도 못 가니까 그 다음 사람이 기절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기절하네. 이렇게 해서 그런 거예요. 완벽한 하나예요. 그죠? 그런 상태. 그 다음에 물론 느슨한 공간이고 하나됨이 느슨해요. 그 다음에 느려요. 어떤 작품이 1000만 권 팔렸다. 최소한 그 책을 읽은 1000만 권은 어떻게 되죠? 좀 느리고 다른 공간이 있지만 하나죠. 그 다음에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있잖아요. 왕의 남자 등등. 기생충. 그 다음에 또 누구죠? 싸이의 강남스타일. 요새 나오는 게 그거 아니에요? 몇억 뷰. 그죠? 그런 거. 최소한 짧지만 그걸 보는 순간만큼 하나 하는 거죠. 그런 상태. 그러니까 그런 상태. 그 다음 종교 공동체. 그 다음에 노동조합 같은 거,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사이클, 동호회 이런 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어떤 나와 너의 어떤 주체 이런 것들이 하나가 되는 어떤 그 어떤 형태의 공동체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하는 얘기는 우리라고 하는 말이 되게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거기서 이제 한 발짝 더 나가가지고 우리 형성은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폭력적인 방식과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가능한데 그런 우리가 지켜지려면 그러니까 그런 이제 형성된 우리가 존속되려면 반드시 개입되는 게 뭐죠? 폭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서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전거 도로에도 잘 나와. 임의적으로 나와. 근데 뭐 테니스 동호회 타고 있습니다. 안 나오면 깨지니까 어떻게 되죠? 벌칙이야. 벌칙금 내야 돼. 벌칙금이 뭐예요? 이게 안 나오면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약한 처벌. 이게 뭐냐면 서양이죠. 그러니까 그 벌칙금을 갖다가 정할 때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해요. 내가 이 벌칙을 어떻게 되면 나를 벌금을 매겨. 근데 네가 안 나와도 너도 내가 너한테 벌금 매길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이 그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뭐 우리들의 삶 자체가 항상 그 너나가 갈등이 그런 관계 있다가 하나가 되는 그런 관계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뭐 100%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제가 생각합니다. 바르트 이제 뭐 사르트의 작가 독자를 빌어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결국은 의사소통.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의사소통적 윤리 모델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착안하게 된 게 하브마스예요. 하브마스 공론장인데 하브마스를 보통 이제 얘기를 할 때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브마스주의자들은 뭐 당연히 그 칸트적인 이성, 계몽의 끝자락을 이제 붙잡고 있는 사람이 하브마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나름 동의해요. 이성주의자들, 그러니까 너도 이성의 주체, 나도 이성의 주체. 나의 이성이 100% 발휘되고 너의 이성이 100% 발휘돼서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오 깨끗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플라톤이야. 그러면 뭐 세상이 공화국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제 꿈을 꾼 사람이 하브마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함정이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해석의 어떤 일이성. 그러니까 하브마스는 철학자이기 때문에 철학적 담론은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이 하나로 통일. 그러니까 가능한 거죠. 근데 문학적, 그러니까 하브마스 같은 경우도 이제 공론장 이론을 펼치면서 그 비평에 대해서는 그래도 의미부여를 하는데 문학 예술에 대해서는 의미. 왜? 이거는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해석. 즉 어떤 그 진리의 어떤 일리성 이런 것들이 오염된다라는 가능성이 돼.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어떤 너도 이성 나도 이성 그다음에 우리가 추구하는 바 진리라고 것이 있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 거기서 어떤 정말 투명한 상태의 어떤 그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하브마스주의자들 하는 얘기고 반면에 우리처럼 예술하는 사람들은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게 다양한데, 그러니까 다양성이 이제 해석의 다양성이 지배하는 공간. 저는 이제 하브마스 같은 경우는 사르트르주의자일 수 있어 어느 정도. 그다음에 그 해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경우는 바르트적인데 그 중간적인 입장에 있는 뭐 입장 이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요새는 더 그냥 경기가 허물어집니까? 이게 이제 요새 얘기하는 포스트 모던 뭐 해체의 어떤 경향이 말해서 하여튼 저는 이제 그 종합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사고의 폭을 좀 확장시키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와 너의 경계, 나와 자연과의 경계, 나와 우주와 동물과의 경계 이게 참 무너지잖아요. 나와 기계, 특히 요새 문제가 되는 게 기계와의 어떤 그런 경계 허물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지금 대화, 의사소통, 그다음에 그런 어떤 차원으로 수렴시키고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희의 어떤 생각. 예, 뭐 하여튼 뭐 쉬우면 쉬운 얘기고 뭐 어려운 어려운 얘기고 또 내용 뭐 들어보니 뭐 다 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3시간 3주에 걸쳐서 6시간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뭐 살아가신 약간의 어떤 지혜, 약간의 도움 뭐 이런 것들이 됐으면 뭐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요 다음번에는 이제 5강 5번째 선생님 오시죠, 그죠? 그 멜로뽕티 정지현 선생님이 이제 하시는데 저도 와서 들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멜로뽕티하고 사르트르는 저는 틀려요. 그러니까 둘이 굉장히 가까웠다가 그러니까 정치, 사회, 철학적으로 가까웠다가 현상학적 존재로 형성하면서 좀 그 이제 같은 쪽에 출발했다가 흡설 뭐 했다가 저기 도착하는 지점 뭐 과정은 상당히 좀 틀린 것 같아요.
이제 상호 주체성만 말씀드리자면 멜로폰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호 주체성 얘기를 하는데 사르트르는 나와 나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합치려고 노력을 해야 돼 이런 어떤 입장인데 뽕티는 근본적으로 우리들의 태어남의 어떤 조건, 삶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니도 나도 이 세계라고 하는 어떤 공간, 보이는 보이지 않는 그 공간 속에 이미 다 뿌리를 받고 있어서 이랑 나라는 형제야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전혀 안 틀립니다. 그래서 멜로폰 잘 듣기 재밌을 것 같아요. 당연한 얘기지만. 그 다음에 이제 특히 멜로폰티의 정치 사회 철학 같은 경우는 사르트르와 비교해가지고 유사한 점, 이제 갈라지는 지점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도 이제 와가지고 정재 쌤이 열심히 좀 강의를 좀 들으려고 합니다.